자, 지금부터요, 이제 200번이요. 우리가 200번은 저당권인데요. 저당권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죠.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가 32회 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제3취득자가 작년에 안 나왔지만 올해 다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지문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얘기하고, 이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에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을 변제를 하고 누구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경매가 된다 그러면 경매인, 경락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 대금에서 보면은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필요비와 유익비를 얻어간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는 뭐죠? 보조는 필요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계량은요 유익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제3취득자랑 경매가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매수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죠. 저당권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본문하고 그 다음에 경매 대상 목록으로 평가된 여부를 본문하고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합의가 없을 때 미치니까 합의로 설정 계약은 합의로 이 말이죠. 미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이후, 우리가 저당권은 원래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뭐냐,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압류후에는 차임채권이 뭐죠? 법정 과실이죠. 이 차임채권 법정 과실에 미친다. 그래서 반드시 과실에 미치려면 압류이후 이래야 돼. 압류이후 이렇게. 건물의 중축 부분이 저당 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중축 부분에 미친다. 여기 봐봐요. 우리는 어디에 미치냐면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을 중축을 했어요. 근데 이 중축 부분이 뭐냐면 건물에 부합을 했다 이 말이죠. 부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죠. 구성 부분이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저당권액이 중축 부분에도 미친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할 수 있다? 경락받을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요, 지역권은 요역지역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5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206번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이게 중요하지 않죠? 일단 채권 양수했으면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것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채권을 양수했단 말은 이 사람은 채권자란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등기를 했죠. 주된 권리인 채권이 있고 등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자죠. 그래서 저당권자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효력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대항력이기 때문에 이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채권을 양수했으면 합의로 내가 채권 양수인이 되고 내가 채권자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당권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저당권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우리가 저당권이라면 물권적 합의를 하죠. 합의란 말이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권 이전이니까 양도인과 양도인하고 양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돼요. 채무자나 설정자가 뭐죠? 물상보증이죠. 물상보증인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고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동 저당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 담보 목록이다. 공동 담보 이런 말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공동 저당 관계 등기죠. 이 등기를 반드시 해야만이 공동 저당권이 성립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어도 공동 저당권은 성립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저당 관계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죠? 성립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동저당권의 성립이나 대항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알겠죠?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잘 봐요. 저당권을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저당권의 양도라는 그 부기등기가 있죠. 이전이라는 것은 내가 있으면서 다시 부기등기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니까 우리는요 무슨 등기를 하면 돼요? 주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는요. 그런데 양도는 처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인은 없어지고 양수인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해요. 돈 다 갚으면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의 경우는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전의 경우는 우리가 부기등기가 이전되면은 어느 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도 없어지냐? 주등기를 말소하죠. 그럼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양도하고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양수인이 아니고 양도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한다.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는데 앞뒤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인, 양수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양도인, 양수인이 나오려면 그것은 근저당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런 거지, 이전한 경우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은 엉뚱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요 이전의 경우는 주등기만 말소하면 된다. 그다음에 양도의 경우는 양수인만 상대로 말소하면 된다. 이렇게 딱 했단 말이죠.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는요 한 번 나왔는데 잘못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요 210번은요 공동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피담보 청구. 여러분요 지금 뭐를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뭐로 나냐면 사례형 문제를 한번 나섰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채권 최고액 3억이다 이 말이죠. 3억. 그런데 여기서 A라는 부동산이 있고 B라는 부동산에서 또 경매가 돼가지고 A라는 부동산에서 만약에 1억 8천을 받았어. 그 다음에 나머지 못 받은 게 얼마죠? 1억 2천이죠. 그러면 1억 2천인데 그러면 이 B 토지가 경매가 돼야 되잖아요. 경매가 4억으로 경매가 되는데 경락이 끝날 때까지 이자까지 해가지고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1억 5천을 받아야 되냐 1억 2천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요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채권 최고액이죠. 그럼 첫 번째에서 1억 8천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자가 아무리 많아졌다 할지라도 일단 1억 2천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공동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에 의해서 결시된 경매 절차에서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았죠? 일부를 배당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다? 1억 8천을 받았으면 나머지에서는 얼마만 받는다? 1억 2천만 받는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잖아요. 그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경매대금, 다른 말로 매각대금이죠.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니까 일단 여기서 일부 1억 8천을 받았죠. 그럼 나머지는 아무리 이자가 많다 할지라도 일단 1억 2천만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경매가 치하가 돼도 번복된다 안 된다? 치하가 돼도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후순위가 경매 청구하죠. 그럼 후순위는 언제? 경매 청구 시. 선순위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말이 다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근저당권자는 경매 청구 시. 경매를 치하해도 번복되지 않는다.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했다. 후순위는 경매 신청 시. 그러면 선순위는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이거 중요하죠. 채무액이요 4억인데요 실제로 채권 최고액 등기가 된 것은 3억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를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가 이 말이죠. 이때요 채무자고 후순위는요 4억을 다 갚아야 돼. 4억을. 그런데요 여기요 채권 최고액은 누가요? 물상보증인이라고 누가하고 제3취득자.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 채무자가 나왔죠. 채무자고 후순위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돼. 전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돼.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요 어디만?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주 중요하죠. 자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죠.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죠. 새로운 채권은 담보가 안 돼요. 그런데 확정된 이후 지연이자나 지연손해 이것은 뭐가 된다? 담보가 돼요. 이건 두 가지 구별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다 나왔기 때문에요.
확정 이후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 이후 그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 이자는 담보된다. 아시겠죠? 자, 공동근저당권자가 X 건물과 Y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이럼요,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이건 지금요, 이거는 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작년에요, 변호사 시험 여러 군데에 나온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요, 이 을이 여기 X하고 Y에 대해서요, Y에다가 공동근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X 건물을 경매를 했으면은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Y 토지를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으면.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A가 경매를 청구, 다른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을 참가했다 이 말이죠. 배당을 다른 사람이 경매를 청구했으니까 자기가 경매 청구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을의 피담보 채권은 다른 사람이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되죠. 배당 참가를 했어.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매가 없어가지고 배당 참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 다시요. 다시 지금 우리가요, 이게 좀 최근에요, 다른 시험에서 다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을이요, 을이 여기 X하고 여기 Y에다가 공동저당을 잡았는데요. 자기가 직접 경매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X를 먼저 경매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의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청구 시 확정되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배당 참가만 했어. 배당 참가. 이 을에 배당 참가했으니까 이 을의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언제다? 그것은 경매 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거야. 채권은. 아시죠? 내가 경매를 청구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Y 토지는 아직 배당을 했어 안 해서 배당 참가를 안 했죠. 그러니까 Y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근저당권자가 X 건물과 A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신청, 제3자가 여기죠. 제3자가 신청한 X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참가해서 배당을 받았죠. 그러면 Y 건물은 아직 경매가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Y 건물에 대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X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 그럼 확정이 된다? 이 을과의 관계에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요, 경매 청구 시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Y 건물은 아직 경매도 안 됐고 배당 참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요, 지금 계속 작년 올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좀 더 한번 볼까요?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았죠. 소극적으로 참가만 했죠. 참가만. 그러면 이때 제3자가 경매를 청구했으니까 제3자는 경매 청구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공동근저당권자는 언제다? 매각대금 완납 시 이 일부가 먼저 X 부동산에 대해서 확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218번은요.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각각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누적적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적적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 근저당권이 아니에요. 그걸 누적적 근저당권이다. 우리가요, 공동 근저당권을 보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요, 채권 최고액 3억인데요. 여기 X 토지하고 여기 Y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저당이 합죠. 그러면 이 을은 이 3억 원을 받기, 이건 동일한 채권이라고 그래요. 3억 원을 받기 위해서 X하고 Y 토지에 대해서 이 3억 원이라는 채권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X 토지를 먼저 경매해서 2억을 받았다. 그러면 Y 토지를 경매할 때는 1억에 대해서 배당을 참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냥 개별적인요. 이것은 그냥 누적적 근저당권이 아니고 그냥 공동 근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누적적 근저당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적적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요, 여기 을한테요, 채권 최고액 3억을 빌려줬잖아요. 3억. 이 3억 원을 받기 위해서 X 토지하고요, 또 여기요, 여기 을이요, 또 이 3억 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요, 또 Y 건물에 이렇게 공동 근저당권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면은 이건요, 개별적으로 근저당권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채권은 동일하게 을이 갑에게 받을 수 있는 3억 원의 채권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하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했어.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소비대차 계약에서 3억 원을 빌려줬단 말이죠. 3억 원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 X하고 Y에 대해서 X하고 Y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X, Y에다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동 근저당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X, Y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억 이렇게 해야 되잖아. 공동 근저당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저당권을 잡은 것처럼 따로따로 저당을 잡는 것처럼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을 때는 그냥 공동 근저당권은 뭐예요? X가 있고 우리 있으면 여기서 3억이죠? 3억이면 여기서 X 토지하고 Y 건물의 공동 근저당을 잡았으면은 만약에 X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2억이 남았다 그러면 2억을 받아가고 1억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가서 1억에 대해서 배당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받은 것만큼 빼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경매했더니 어디 간다? 2억이 나왔어. 그럼 자기가 3억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배당 참가. 3억으로 참가해서 2억을 받는 거예요. 그럼 1억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또 경매되면 여기는 채권책이 3억이잖아요. 3억으로 또 참가하는 거예요. 3억으로 참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2억을 받았으니까 참가하지만 받을 수 있는 돈 얼마다? 1억 범위죠. 알겠죠? 그럼 돈을 받는 액수는 똑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뭐죠? 여기는 채권 최고액 3억이면 딱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가 있어도 이자가 있어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채권 최고액 각각 3억으로 돼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서 1억 받고 남는 이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2억 받고 1억인데 여기서 이자가 1억 8천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3억 원을 가지고 배당 참가를 하니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1억 8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동 근저당권하고 누적적 근저당권하고 차이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작년에 이제 법원의 경고시에요 나온 것인데요. 이걸 이제 누적적 근저당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인데 이것을 이제 다른 데가 나오면 꼭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요.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의 기본 계약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죠. 그 다음에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잡죠. 그런데 공동 근저당권 형식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근저당권을 잡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3억 따로따로 잡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근저당권은 채권 하나인데 이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이 여러 개가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따로따로 근저당을 잡는 것이에요. 알죠? 돈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항상 채권 최고액 3억을 가지고 계속 돈 다 받을 때까지 채권 최고액 3억으로 배당에 참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누적적 근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 누적적 근저당 방금 얘기했죠? 하나의 기본 계약이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죠. 방금 봤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봐봐요. 우리는 당사자가 근저당권 할 때 피담보 채권을 만약에 여러 개로 분할해서 분할된 채권마다 하나하나 근저당권 설정하죠. 이것은 누적적 근저당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것은 3억인데 돈을 3억 빌렸는데 3억으로 X 부동산, 3억 채권채액 3억으로 Y 부동산, 채권채액 3억으로 G 부동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하나가 개별적인 근저당권 형식을 취했지만 채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잖아요. 채권은 이것을 누적적으로 하는 것이고 돈 다 받을 때까지 3억으로 배당에 참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220번 이 말은 뭐냐면 돈 빌려준 건 3억인데 어떻게 한다? 1억 3천하고 여기 채권채액 1억 3천하고 여기 쪼개가지고 1억 3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X, Y, Z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알겠죠? 1억 또는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하나의 1억짜리 3억짜리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럼 어떡하죠? 각각 우리가 저당권은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지만 채권의 일부를 피담보 채권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각각 하나하나 개별적인 근저당권 이게 누적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채권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누적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채권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의 X, 3억의 Y, 3억의 G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누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기요 누적 221번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각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을이요 채권 채권이 3억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 근저당권은 X고 여기 Y잖아요. 그러면 이 X 부동산이나 Y 부동산의 여기 부동산은 둘 다 3억 원을 담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이 3억을 담보를 하니까 담보 범위가 중첩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봐요. 이런 누적적은요 여기 을이한테 3억 그래가지고 여기는 X만 담보 잡고 또 하나는요 을 해가지고 여기서 3억 그래가지고 여기요 Y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3억이라는 피담보 채권이 여기하고 겹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첩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다르다. 서로가 다른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하니까 서로가 다르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각 근저당권으로 자동적으로 분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할돼서 하나의 채권을 분할돼서 하면 그것은 개별적인 근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게 이제 법원행정공시에서는 이것을 정답으로 했단 말이죠. 첫 번째 중첩되지 않아 따로따로니까 알겠죠? 두 번째는요, 자동적으로 분할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약에요, 우리가 누적적 근저당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요, 모두가 하나의 기본가격에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 이게 이것이 의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 나오면 어떻게 한다? 중첩되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자동적으로 분할되지 않는다. 중첩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분할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 중첩되지 않는다. 따로따로 채권 체액 3억으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하지만 다 동일하게 3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사는 거니까 누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답이 나온 것은 만약에 누적적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근접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첩되지 않고 채권 담보 범위가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분할된다고 볼 수 없다. 자동적으로 분할된다 이렇게 이러면 안 돼.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누적적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G에 대해서 이렇게 3억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동으로 저당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저당권이 누적적이죠? 이런 경우는 이 채권자는 X, Y, G를 한꺼번에 경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경매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3억 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 중 어느 한 것이라도 먼저 실행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돈다를 받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3억으로 계속. 그러면 X가 만약에 경매대금이 1억 5천밖에 안 될 수 있고 이건 1억 3천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 해봤자 다 들어가도 2억 8천이잖아요. 아직 돈 다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억 원으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억 원으로 배당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경매대금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억 3천 받고 1억 5천 받고 또 여기서 또 3억으로 또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돈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뭐라 하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X부동산 반복적으로 하면 X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머리 또 받고 이게 아니고 X 부동산이 경매되면 거기서 받고 또 돈 못 받아서 Y 부동산이 경매될 때 또 가서 받고 3억 원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3억 원으로 계속 배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공동 근저당권의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의 범위가 중첩이 되니까 원래 3억이었는데 2억을 먼저 배당받았어. 그럼 나머지 1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억으로 배당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돈 다 받을 때까지 채권 최고액 3억으로 계속 배당을 참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누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고 있고 213번은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를 변제했다가 해서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죠. 첫 번째요, 근저당권에서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지만 근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담보가 되죠.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 지연배상은 1년분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전부를 담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저당권 실행 비용이 있죠.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별도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기본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번엔요, 채권법을 보죠. 자, 채권법은요, 채권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채권을 보시면 분석을 한번 해보면 채권법에서는요, 계약 총론하고 계약 강론, 그러니까 해제권까지 앞에서 5문제, 그 다음에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여기에서 5문제, 그래서 모두에서 10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작년 같은 보통은 다 그렇게 5문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요, 계약 총론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계약 강론,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여기서 시험이 다 났단 말이죠. 알겠죠? 지금까지는요 31회, 32회 뭐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다 똑같아. 5문제 또는 5문제 또는 4문제, 6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3문제, 7문제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론 부분을 확 줄이고 그다음에 강론 부분을 확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계약의 성립을 일단 무조건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계속 나왔죠. 32회, 31회, 32회, 33회. 그다음에요 위험 부담이 2년 연속 안 나왔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년 났어. 그리고 희한하게 해제해서 합의 해제가 지금 4년 동안에 합의 해제가 3번이나 났어. 30회, 31회, 32회. 작년에만 안 났어. 합의 해제가 계속 3년 연속 합의 해제가 났단 말이죠. 해제에서는. 그다음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매년 났어. 위험 부담이 30회, 31회 나오고 32, 33회 안 나왔어. 그럼 올해는 무조건 나오겠죠. 위험 부담. 알겠죠? 그 위험 부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 있잖아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32회, 33회, 34회 계속 나왔어.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도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계약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약의 유형은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매계약은 유상쌍무 낙성 물료식 계약이다. 증여는 무상편무 낙성 물료식 이런 것들 있죠. 이 계약의 유형은 31회 때 한번 나오고 작년에 33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계약의 유형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은 17회 때 한번 나오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청약과 상당한 계약 성립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올해는요 어디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 지금까지는 해제권에서는 합의 해제, 해제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의 해제돼서 나왔는데요. 아마 올해 해제권에서는요 제3자가 30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것이 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224번은요.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 청약은 도달하면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의 경우는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승낙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격지자 간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사실현이죠. 우리가 간섭에 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착된 승낙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된 경우 있죠. 이런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를 했으면 계약이 불성립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그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것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어떻게 돼요? 일방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악이나 과실이 되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요. 선의 무과실.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니까 그 전에 1월 30일 날 건물이 이미 몇실 됐다. 건물이 이미 몇실 됐다. 전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는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고 원시적 불능은 신뢰익 배상이죠.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방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일방도 과실이 있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그래서 목적이 불능이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자, 갑이죠.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 있죠. 갑이 과실이 있죠. 그럼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상대방도 알 수 있었다.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다? 갑은 을에 대해서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이고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뢰이익 배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교섭 단계에서 부상 파기죠. 교섭 단계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체결하기 전이니까 이것은 뭐다?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후발적 사유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섭 단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교섭 단계는 계약 체결적 원칙이니까 신뢰익 배상 책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는데 정당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죠. 거부해서 손해를 이렇게 쳤죠. 손해를.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법행위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비용을 투입하죠. 그런 것은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경쟁 입찰, 그건 부동산 경매죠.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것도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일방이 적극적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해서 그런데 부당 파기가 돼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이고 지금부터는 뭐냐면 계약의 유형이죠. 계약 유형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된다? B급 정도로 보면 되죠. 매매 계약이죠. 우리가 매매라는 것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그럼 이것은 일시적 계약이고 전형적인 계약이다. 다른 말로 유명 계약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증여 계약은요. 증여는 뭐죠?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죠. 이것도 증여도 일시적 계약이고 이것도 유명 계약, 전형 계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과 반대가 뭐죠? 계속적이죠. 계속적인 것은 대차관계, 고용계약이라든가 또는요 임대차라든가 이것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일시적 계약의 경우는 해제를 하지만 계속적 계약의 경우는 해지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구별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현상 광고를 보죠. 현상 광고 유상겸에서 편무예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에요. 유상, 편무, 요물. 그럼 요물계약은 모두 네 가지가 있죠. 현상 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것을 현대, 계보 이 네 가지를 뭐라 한다? 요물 계약이라고 하고 현상 광고는 계약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죠. 단독행위 면제나 상계나 이런 데는 취소, 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소적 공유죠. 구분소적 공유관계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구분소적 공유관계를 해소시키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러한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자,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자 협력의 의무죠. 이 협력의 의무는 이것을 부수적 의무죠. 그럼 이 부수적 의무는 두 가지. 동시행 항변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해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부가 협력을 거절할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가등담보죠. 우리가 담보라는 말을 하면 담보라면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에요. 왜? 채권은 주된 권리, 담보는 종된 권리니까. 그래서 상하관계죠. 그래서 동시행이란 말이 없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돼.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절차, 청산금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래서 가등기에서 청산 절차에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다. 그것 빼고 담보란 말이 나온다. 채권을 담보한다. 이 말이 나오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동시행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은 담보 목적으로 담보권 말소 등기 그것은 절대로 그건 동시행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매죠. 매매인데가 가압류 등기든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가압류든 아무튼 매매란 말이 나오면 그거 무조건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동시행이다. 만약에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 미등기여도 마찬가지로 동시행이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요 여기서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지만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 의무도 잔금하고 동시행이고 미등기 부동산이어도 마찬가지로 동시행이다. 매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동시행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불안의 항변권이죠. 우리가 불안의 항변권은 신용불안이라든가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을 때 그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항변권과 똑같은데 이때 항변권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정만 해당한다. 그건 아니죠. 만약에 이런 것도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요 계약을 했을 때 갑이 나한테 팔았어. 그래서 내가 중도금을 딱 주러 갔더니 보니까요 등기는 울러져 있는데 갑이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갑한테 돈을 줘도 진짜 의리 소유자면 내가 등기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잘 몰랐던 것도 내가 그것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을 때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정만이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사 도급 계약서는 도급이란 말이 나오죠. 도급이고 뭐 하자 보수 어쩌고 다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면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 중 어느 한 채무,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이죠. 이행 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그런 것도 무슨 관계다? 질적 변경이죠. 이런 것도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우리 시험에는 몇 번이나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근저작권의 실행이 경매가 무효죠. 우리가 경매가 무효이다. 원래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 돼야 되는데 별개의 계약의 경우는 동시행 관계가 있지 않죠. 그래도 만약에 경매가 무효가 되죠. 그럼 배당받은 채권자는 경락인한테 배당금을 반환해야 되고, 경락받은 경락인은요 등기를 말소해서 채무자한테 이전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별개죠. 그래서 별개니까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경매가 무효이다.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죠. 동시행 관계 있지 않다. 이렇게. 이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우리가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럼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죠.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죠. 그럼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 인도가 동시행인데 임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이 있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 채권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임대차에서 동시행은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행이지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 아니다. 경매가 무효가 됐다. 별개니까 동시행이 아니다. 이란 말이죠. 우리가 변제하고 채권증서죠. 동시행이 아니죠. 변제하고 뭐가 동시행이죠? 우리는 변제로 돈을 다 갚죠. 그럼 영수증을 써달라. 영수증 교부하고 변제가 동시행이고 채권증서는 차용증이죠. 차용증은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240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240번부터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위험부담이죠. 우리가 말했죠. 위험부담은 30회 31에 나오고 32, 33에 안 나왔으니까 34에 올해는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위험부담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먼저 쌍방의 잘못이 없이 두 사람 다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후발적으로 쌍무계약이죠. 후발적이죠. 그러면 채권자가 일단 잘못이 없잖아요. 매수인이.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채권자 지체 중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가 잘못했죠. 따라서 매도인인 채무자는 매수인인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룰이니까 위험부담에서는 수령 지체 중 그랬죠. 자,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이 말이죠. 불능이 됐다. 수령 지체 중 그러면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러고요. 쌍방이 잘못 없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다. 뭐다?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 또는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3자가 방화했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인 채무자는 매수인인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를 못하고, 만약에 받은 것이 있으면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수용이다. 수용은 법에 의한 적법 절차,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은 그것은 쌍방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이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의 경우 그것은 채무불이행이란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매수인이 대상 총권 행사를 하려면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대상 총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 반환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라. 보상금이 나한테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 반환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어떻게 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244. 낙약자로 되어 있죠. 여기부터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죠.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으면요. 갑이 을한테 내가 너한테 등기해 줄 테니 을 너는 병한테 잔금을 지급해 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낙약자는요. 요약자인 갑이 등기를 해줘야 내가 병한테 잔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주죠. 그럼 나도 잔금 지급을 거절하죠.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약자는 요약자와에서 관계에서 발생한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항변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이기 때문에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나 해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246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효력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건 뭐죠?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요약자하고 수익자죠. 이 두 사람 간의 대가관계죠. 이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은 여전히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우리가 보상관계 흠결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지만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유효이고 낙약자하고 수익자 관계도 유효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로 어떻게 한다? 지금 대가관계가 효력을 상실 이유로 낙약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이 병에게 아니죠. 요약자인데요. 여기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낙약자도 수익자에게 이행을 말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보상관계,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하죠. 채무를 불이행하죠. 낙약자가. 그럼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누가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해야죠. 요약자가. 수익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지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요약자가 해지하는 거예요. 요약자가 채무 불이행이다. 낙약자가 해지하는 거예요.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이다. 요약자가 해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248번요. 미리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했죠. 미리. 그럼 여기서 뭐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는데요. 이 갑이 뭐라 하냐? 내가 나한테 등기해 줄 테니까 을로 병한테 잔금 1억 나오면 병한테 잔금을 줘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미리서 잔금을 지급했어.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잔금 준 건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수익자한테 반환이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요약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약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49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합의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량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거 없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다? 이제 합의 해제를 해제권이잖아요. 합의 해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두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채권이 없고 손해배상 의무가 없고요. 두 번째는요. 합의 해제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계약을 해지하면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잖아요. 왜요? 그것은 소급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잖아요.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는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기 때문에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합의로 해지할 때는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받은 것이 금전이라 해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합의 해지할 때는 원상회복 약정을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약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으면 약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줬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준 상태에서 합의 해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원상회복에 대한 약정 없이 합의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결국 판례는 뭐냐? 우리가 합의 해제할 때 원상회복 약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이행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환하고 안 하고 포기하고 안 하고 이런 아무런 말도 없이 무조건 합의로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가 이행된 것이 있으면 그 이행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반드시 원상회복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합의 해지할 경우 받은 것이 금전일 때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았죠? 그것은 반드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합의 해지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합의 해지할 때는 원상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아직.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시험에 나왔구나.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 없이 합의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30회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고요.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은 원상회복 청구권이죠.
합의해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러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복귀하고,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하고, 그것은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253.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 제3자 보호규정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이것은 다 적용돼. 그러니까 합의 해제에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25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한 것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에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 묵시적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요 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표시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한다는 것은 단지 이것을 장기간 방치했다 해서 무조건 합의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이나 상대방이요 더 이상 나는 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 방치했다 해서 묵시적 합의해제는 아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아니다. 알겠죠? 255. 해제 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자 봐봐요. 우리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느냐? 우리는요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가 아닌 것은 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인, 그 다음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수익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대리에서 대리인과 본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권에 가장 양도해서 채무자, 이 6가지가 제3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요 계약의 해제에서 제3자냐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제3자 아닌 것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까지는 선의만 보호가 되는데요, 이 을은요 등기가 되어 있거나 이것은 물건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은 뭐죠? 병도 등기라든가 적어도 가등기라든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대항 요건. 알겠죠? 그래야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미등기다. 제3자가 아니죠. 여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미등기죠.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죠?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기됐죠. 이것은 우리가 소유자냐 아니냐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죠? 그건 등기부의 갑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왜 만드냐?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 건물이 누구의 건물인지 알아야 뭐를 한다? 건물을 철거하라고 통지를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떠냐? 강제 집행 같은 것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과징금 처벌이라든가 또는요 뭐 다른 걸 해야 돼요. 뒤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상의 편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기에 내가 소유자로 그게 이름이 올라갔다 해서 내가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물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제3자가 아니다? 자, 우리가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 우리가 막는 얘기죠. 물권이고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채권을 양수한 거 이건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제3자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257번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258번은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이죠. 해지되기 전에는 뭘 본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죠. 자,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거, 이런 봐봐요.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럼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259번은요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을 최고하죠. 우리가 이행 지체가 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때 최고는 뭐다? 과대최고나 과다최고는 최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현저히 초과하는 최고죠. 이걸 뭐란다? 과다최고 또는 과대최고다 이 말이죠. 과대최고. 이거는 최고가 아니죠. 최고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다최고는 최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257번은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틀렸어. 제3자가 아니다. 알겠죠? 257번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자, 260번은요 계약 해제했다는 원상회복으로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권자가 해제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 과실상계가 안 되죠. 우리가 과실상계라는 것은 어디에만 되는 것이다?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에만. 과실상계는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에만 과실상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데는 과실상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한다.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이지 채무불이행이라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실상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받아서 계약금, 우리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관할관청 허가가 있다 필요 없어. 이러면요, 봐봐요. 아무리 허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지금 매매계약이에요. 우리가 일방계약은 작년에 시험이 났어. 그러니까 다시 일방계약이 시험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내고 싶으면 형성권이나 제척기간으로 해서 시험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지금 일방계약에 관한 지문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계약 강론에서는 일방계약이 작년에 났단 말이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몇 년 만에요. 계약금은 30회, 30일에 나왔는데 계약금이 자주 나오는데 32회, 33회 2년 동안 안 나왔어.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계약금이 무조건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계약금이요. 그러면 담보책임은요, 잘 보면 31회 때 물권의 하자, 32회 때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33회는요 권리하자 570, 571, 572, 574, 575, 576 이렇게 권리하자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서 묶여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같다, 희한하게 환매가요 30회 나오고 31회 안 나오고 32, 33회 환매가 연속 났어요. 환매가 30회, 32회, 33회. 알겠죠? 글쎄요, 환매가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요, 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진 않아요. 아시겠죠? 교환은요 안 나오다가 작년 지장 32회 때 나오고요 33회 때 작년에 안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요 환매보다는 교환이 좀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교환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대차는 좀 더 기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관할관청부터 허가를 받았다 필요 없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다. 그러면 이행기 전이죠. 이행기 전이면 허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뭐가 필요 없다.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시겠죠? 260일은요 계약금 포기한 계약해지죠. 계약금 포기. 그럼 계약금 포기한 계약해지는 언제까지다? 이행기 전이죠. 이행기 전. 이행기가 돼야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그 다음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한 계약해제는 해약금에 한 계약해제잖아요. 해약금. 이런 해약금에 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는 뭐다? 그것은 채무불이행이 없죠. 손해배상이라든가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계약을 포기한다. 이행기 전이다. 이행기 전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없다. 시험이 잘 나오죠. 정답으로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목적물 인도전이다. 인도전 그러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그런데 여기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완납 후는 매수인이죠. 인도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이죠. 그런데 인도보다 더 먼저 세금을 완납했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완납 후는 매수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우리가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은 그것은 임의규정이죠. 면책특약,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아가지고 매수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담보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권리나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담보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25회 때. 자, 우리 수량 지정 매매가 뭐예요? 평당 100만 원 아파트 분양 계약이죠. 그 평당 100만 원 이때 여러분이 딱 알아야 돼. 수량 지정 매매에서 매수인은 누구일 때만 선의. 선의는 뭐라 한다? 선의는 안날이죠.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안에. 1년 안에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의 경우만? 선의의 매수인만. 알겠죠? 그래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죠. 미달. 계약면 미달한다? 그러면 일부 불능이다 이 말이죠. 매수는 대금 감액 청구권에서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부당이득 반환의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런데요,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유효란 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이러이러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해서 일부가 수량이 부족하면 대금 감형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없죠. 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270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적 제한이라고 하죠. 법률적 장애죠. 이것을 물권의 하자죠. 물권의 하자는 경매에서 책임이 없어.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만 책임이 있고 물권의 하자는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는 누가 책임이 1차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1차적,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책임을 못 지면 2차적으로 채권자가 2차적 책임을 져. 무조건 채권자가 책임진다, 그러면 안 되고, 경매의 경우는 권리의 하자만 책임을 지고,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담보 책임이 없어요.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대금감의 계약에서 손해배상 이상 담보 책임이 없다고, 경매가 유효인 경우면 담보 책임이 있다, 이란 말이죠.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이죠. 우리가 하자 담보라는 것은 물건의 하자를 얘기하죠. 물건의 하자.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측기간이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물건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6개월의 담보 책임이죠. 그런데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7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이죠. 무과실은 잘못이 없어 책임지죠. 그런데 매수인의 잘못이 거기에 덧대졌어. 다른 말로 하면 매수인의 잘못의 하자의 발생에 확대 강화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과실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죠. 변제기에 도달했으면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채권을 매도할 때 그 채권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만약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당장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죠. 계약 체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경매를 통해서 경매는 물권의 하자, 물권의 하자를 뭐라 한다? 법률적 장애죠. 이 법률적 장애의 경우는 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우리가 종류매매죠. 종류물을 뭐라 한다? 불특정물이라고 하죠. 종류물의 경우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어.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하죠. 완전하게 급부가 청구가 됐으면 퍼펙트하죠.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죠. 그럼 이것을 완전물 급부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퍼펙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가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해제는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또 종류 매매에서만 있고 특정물 매매에서는 없는 거예요. 특정물 매매에서는 다른 물건에 하자 없는 다른 물건을 갖다 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277은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해. 이걸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를 해. 그래서 환매는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해요. 동시에 해야 돼요. 나중에 등기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영수한 대금이죠. 영수한 대금하고 매수인과 매매 비용이죠. 이 영수한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그래서 환매 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매 대금을 반환하고, 알죠? 환매할 수 있는데 과실과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뭐한 걸로 본다? 상기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 환매 대금도 언제나 영수한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런 것이니까 다른 약정이 있으면 더 클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언제나 과실과 이자는 상기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상기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278은요, 매도인은 환매 기간 안에, 환매 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안에 대금과 매매 비용은 환매 대금이죠.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환매에 관한 것이고, 환매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 기간을 너무 더 크게 해도 5년, 3년, 다시는 연장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여기 교환 목적물이죠.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시키고요. 교환계약에도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교환계약의 경우에도 위험 부담이라든가 담보 책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가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냐면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뭐라 한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가? 성립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 지급이죠. 보충금.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라 한다? 준용하고, 교환계약은 뭐냐면 재산권을 상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소유권을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거죠. 그걸 환전한다고 하죠. 환전. 이런 환전하는 것은 교환이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환계약에도 담보 책임이 있고, 교환계약에도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교환계약에도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알겠죠?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이지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뭐라 한다? 교환 계약에 관한 것이고요. 여러분 잠깐 참았다가요. 참은 게 아니고 쉬었다가요. 281번부터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임대차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임대차고 특별법 있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집합금융법, 부동산 실명법, 이것을요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